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최유진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 유형 중 사회적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좀 비교적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 사회적 경제의 임의 전문가신 분들에게는 이미 다 너무 익숙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뭔지, 사회적 기업이 뭔지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좀 적합한 영상이 아닐까 합니다. 사회적 기업, 매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혹은 학술 행사를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정확히 이게 무엇인지, 기업인가? 뭐 봉사단체인가? 시민사회단체인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애매한 구석이 사회적 기업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네, 되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하거든요. 한번 이해해 보시면 손해 볼 것은 전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상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또 사회적 기업의 현황은 어떤지 짧게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 개념 정의부터 좀 해봐야겠죠. 자,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는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적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라고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돈도 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공헌. 그러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법상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유형으로 구분될 수도 있겠네라는 추론이 가능한 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심플하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취약계층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이해하는 취약계층이 무엇인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찾아보면 안 나와요. 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2조의 1항부터 12번까지 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이해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취약계층을 사실상 거의 망라하긴 했어요. 그러나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자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몇 살 정도가 되어야 고령자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 65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 고령자는 55세입니다. 이렇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네, 빈부 그 격차가 우리나라 심하잖아요. 빈곤층에 계신 분들 정의했겠죠. 법으로 장애인, 성매매 피해자, 북한 이탈 주민, 범죄 피해자, 갱생 보호 대상자, 결혼 이민자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유형이 어느 정도는 망라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을 한번 찾아보시면 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정의하는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취약계층을 잘 이해하고 내가 어떤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그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좀 더 잘 가꾸는 공헌활동을 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으셔야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실 수 있으니까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최근에는 이 취약계층을 좀 폭넓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잖아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서 사실상 취약계층이 아닌 계층을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이해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 취약계층의 정의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의 영역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영리 기업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하는 영리 기업. 네, 우리가 흔히 만나는 기업들이 거의 다 영리 기업들이죠.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다 영리를 추구하고 네, 영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업을 하고 계시죠. 네, 이런 영리 기업이 존재하고요. 그러나 또 반대편에는 비영리 조직들도 존재합니다. 비영리 조직은 영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빈부격차 해소, 완화, 아니면 교육의 질 개선, 여러 가지 활동들, 돌봄의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돌봄 활동, 아이 돌봄이나 어르신 돌봄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 네, 여러 단체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고, 크게 보면 NPO, NGO 이렇게 구분도 되는데 최근에는 굳이 구분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영리 기업과 비영리 조직이 이렇게 양쪽 끝에 있다라고 가정을 좀 해보면 영리 기업이 비영리 쪽으로 좀 이동할 수가 있어요. 영리 기업이 이동할 수도 있고 영리 기업의 형태를 띠면서 이동된 기업이 창업될 수도 있고요. 비영리 조직도 영리 쪽으로 좀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네, 비영리 조직이 옮겨올 수도 있고요. 비영리 조직 형태를 띠면서 네, 영리를 추구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업할 수도 있고요. 네,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네, 조직들이 있죠. 그래서 그 조직을 일목요연하게 유형구분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리 기업이면서 비영리 쪽으로 올 수도 있고요. 비영리 조직이면서 영리 쪽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네, 원래 그렇게 조직이었는데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동된 기업이 혹은 조직이 네, 구성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완벽히 중간에 하이브리드 형태도 있겠죠. 네,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동의 이유는 조직들마다 다를 겁니다. 영리 기업, 이를테면 최근에 ESG 같은 거는 이제 디폴트잖아요. 그죠? ESG를 우린 싫어. 난 ESG 뭐 나 안 받아들일래. 아리백이 뭐야? 아리백 싫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혹은 주장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미 ESG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SDGs를 기반으로 하는 ESG 시대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기업 입장에서는 네, 이게 일종의 사회공헌이 생존 목적일 수도 있어요. 마케팅을 넘어서. 과거의 사회공헌은 일종의 좀 마케팅이었죠. 네, 대규모, 그 큰 기업이 돈을 벌고 거기서 좀 그 잉여가 남게 되면 그 잉여금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그것을 또 신문에 내고 뭐 이러면서 기업의 좀 브랜드 가치도 높이는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약간 거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네, 더 이상 우리 기업에 납품할 수 없다. 리뉴어블 에너지로 네, 그 공장을 생산 라인을 가동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에는 납품할 수 없어. 이런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립되면서 영리 기업도 더 이상은 완벽한 영리를 추구하기는 되게 어려워진 거죠. 비영리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비영리 조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영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경제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비영리 조직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운영돼요.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되겠죠. 네, 기부금을 통해서 직원들 채용도 하고요. 직원들이 또 활동을 해줘야 비영리 조직의 본연의 목적인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조직 구성원이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런데 조직 구성원은 돈을 안 받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비영리 조직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잉여금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지, 네. 자신들의 자산과 재원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조직의 구성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조직도 이렇게 기부금과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경기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정부의 지원금이 정부의 여러 가지 가치 때문에 많이 줄어들거나 하면 자체적으로 규모의 경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러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이제 사회적 목적 달성도 둘째치고 그냥 조직을 해산해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굿즈를 판매한다던가 플리마켓을 연다던가 뭔가 몸부림이 좀 필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조직도 영리적인 목적으로 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영역은 영리 기업부터 비영리 조직 이 사이에 있는
완벽한 하이브리드 포함해서요. 완벽한 하이브리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 가지 네, 이 가운데에 있는 여러 조직체들을 우리가 다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네,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게 이렇게 보니까 영리 기업 형태이면서 사회적 기업 인증받은 데도 있을 것이고 비영리 재단이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사회적 기업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영리 조직은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네, 주식회사가 있죠. 그리고 유한합자회사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 유형 중에 우리가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사실은 협동조합도 영리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죠. 협동조합도 영리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 쪽에서 온 기업들은 주식회사, 유한합자회사, 그렇죠? 그다음에 협동조합. 네, 이러한 조직 유형들, 이런 법인격들이 다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비영리 민간 재단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재단들, 뭐 아름다운 재단이나 이런 여러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알고 있었던 비영리 재단들도 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산하의 법인격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아니면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 그러면 사회복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자체적인 지속 가능성과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조직 유형들이 사회적 기업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헷갈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다양한 조직 유형들이 영리 기업과 비영리 조직 사이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법인격들이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의의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사회적 경제의 전반적인 그 개념이나 이런 거 설명할 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돼요. 채용하고 잘라버리고 채용하고 잘라버리고 약간 비윤리적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윤리적인 채용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이러한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사회, 사회적 기업은 되게 지역에 뿌리 내려서 지역의 여러 주체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그 협업을 통해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지역사회 활성화, 그리고 사회 서비스 확충. 정부 혼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와 함께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이런 틈새의 영역들을 사회적 기업들이 다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가 확장이 되는 거죠. 네, 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공공 서비스, 사회 서비스의 제공이 이제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짐으로써 정부도 부담을 덜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확장되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윤리적 시장의 확산, 가치 소비, 가치 생산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확산이 되죠. 사회적 기업은 어떠한 일방을 착취하면서 생산하는 것을 정말 혐오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무역도 굉장히 사회적 기업의 중요한 정책 지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커피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소아들, 유아들에 대한 착취가 벌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가격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망각을 많이 해왔잖아요. 솔직히. 사회적 기업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이러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은 세부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 사회적 기업의 정의 기억나시죠?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는 거야. 돌봄 서비스, 사회 복지 서비스를 민간 영역에서 시장 경제의 방법으로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훨씬 더 저렴하게 훨씬 더 이용 가능하게 제공해 주는 게 우리 기업의 목적이야 하면 사회 서비스 제공형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제공형은 우리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약계층이 아웃라인 말씀드렸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 그냥 구글 같은 곳에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시행령을 들어가셔서 취약계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야 라고 하면 일자리 제공형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 두 가지가 혼합된 형이 있어요.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이 함께 혼합된 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의에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이런 정의가 있었잖아요. 지역사회 공헌형도 사회적 기업의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기타형 혹은 창의혁신형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좀 계량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앞선 네 가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유형으로 딱히 묶이지 않는 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타형도 우리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추이 2007년 21개의 사회적 기업이 최초 인증받은 이래로 지속해서 늘고, 좀 이 늘고 있는 어떤 기울기를 보시면 비교적 가파르게 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죠. 지금 2022년 9월 달 기준으로 제 데이터가 9월 기준이네요. 3,300개가 넘는 사회적 기업이 인증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선생님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많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만큼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서 굉장히 빡센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무 조직체나 아무 기업에게 사회적 기업 인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고, 사회적 기업 인증 심사를 가기까지도 엄청나게 훈련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도 들으셔야 되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도 가능하면 진출하셔야 되고, 이러한 훈련 과정 없이 사회적 기업가로 탄생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소셜벤처와 같은 공모전을 통해서 좀 화려하게 데뷔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통해서 훈련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탄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곳곳의 영역에서 생각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도 돌보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형태 있죠? 형태 중에 가장 중요한 형태는 일자리 제공형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것만 보아도 사회적 기업 되게 복지 아니야? 그러면 사회적 기업은 보건복지부 아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아요. 또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상식 같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고용을 확대하는, 고용의 질을 좋게 만들고 취약계층에게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 부분을 창출하는 그러한 정책 수단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좀 활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나머지 유형들은 조금 비슷비슷합니다.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도별 분포, 자 당연 인구가 많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장 많겠죠. 그러나 좀 보시게 되면 좀 인구가 적거나 지방소멸이 심한 도시에도 생각보다 많이 사회적 기업이 탄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로만은 이건 절대값이기 때문에 좀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좀 지도를 그려봤어요. 2020년도 데이터, 말 데이터로 지도를 좀 그려봤는데, 자 지금 보시는 지도는 절대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별 사회적 기업의 수를 절대값, 그냥 개수로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당연히 서울시와 경기도, 특별히 인구가 많은 경기 남서부 쪽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전라남도 부근에 특별히 이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아니죠. 광주죠. 광주에 상당히 많은 사회적 기업이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도 절대값으로 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 사회적 기업의 수를 자랑하죠. 그러나 이 사회적 기업을 주민 100명당으로 나눠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서울의 강북권은 조금 그래도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주민 100명당 다시 얘기해서 표준화시킨 거죠. 네. 그런데 오히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네. 이런 지역들 그리고 심지어 강원도에 주민 100명당 사회적 기업의 수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네, 사회적 기업이 정말 지금 지방 소멸 시대에 지금 전 국토가 서울의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빼놓고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방 소멸의 시대, 저출산 고령화로 정말 지역에 살 길이 막막한 시대에 사회적 기업이 하나의 희망으로 자리 잡아서 앞서 보신 지도에서 강원도나 경상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지역에 사회적 기업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 네, 이런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불충분하시겠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혹시 더 사회적 기업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더 많이 배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이름을 딱 찍으시고 옆에다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렇게 한번 찍으셔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가 다 운영이 될 겁니다. 공짜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또한 마음속에 깊은 여러분들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여러분들의 갈망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놀라운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협동조합에 관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